안녕하세요. 웹소설 쉽게 쓰기의 천지입니다. 창작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 침해의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이란 게 무엇인가? 저작권 침해 인정 요건은 무엇이 있는가? 저작권 등록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저작권법상 어떻게 하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가? 또한 저작권의 보호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작권 침해 사례와 실제 저작권 침해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조아라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인 조아라 변호사님 모시고 특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작권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도 조아라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저작권 등록 꼭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질문에 네. 대한 답변은 네.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 네. 오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할 거잖아요. 네. 저작권 침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저작권 등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표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시죠, 표절.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전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예로 들만한 것이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거를 보고 했는데 참조했는데 네. 어디서 인용했다는 표시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표절이 되는 거죠. 또 인용의 목적에 맞지 않게 자신이 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 그리고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저작물. 즉 2차적 저작물도 보기 어렵고 그냥 베낀 것 같은데 이거를 새로운 것처럼 표시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표절이 된다. 누군가 제 작품을 표절했어요. 나의 이 소중한 작품을. 그러면 저희 이제 중간 과정 생략하고 이렇게 물어죠. 변호사님, 재판에서 이길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재판에서 이기는 건 중요하죠. 아, 네. 표절을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네, 그런데 표절이라는 거는 사실은 약간 학술적인 개념, 도덕적 개념이에요. 네. 표절은 학술적,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죠. 지탄을 받지만. 그렇죠.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결국 법 위반이냐를 네. 봐야 되는데 네. 모든 표절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표절 의혹은 근데 창작자와 작품의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죠. 그러면 저 표절을 한 사람도 문제겠지만 네. 표절을 당한 경우도 문제고 근데 나는 표절을 안 했는데 표절을 했다고 아, 막 이렇게 네.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하는 것도 네, 시비 문제겠죠. 막 붙잖아요. 그쵸? 그래서 재판에서 이겨도 결국 패배뿐인 승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승리라고 네, 하시나요?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다. 근데 물론 사실 내 거를 표절해 가는 거를 네. 막을 수는 없는데 내가 표절 의혹에 시달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양쪽 면이 다 중요하다 생각하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왜 표절이라고 모두 재판에 이길 수 없느냐는 거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돼야지 이제 저작권법상 재판을 해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표절이 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니고 저작권 침해는 여기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첫 번째, 저작권자여야겠죠. 네. 저작권이 없는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잖아요. 네. 저작권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네. 많이 했는데 저작자 자체는 당연히 저작권이 있는데 저작자로부터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상속받은 사람도 저작권자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의거성 어렵죠. 뭐에 의거해서 네. 됐다. 네. 그거를 보고 근거해서 네. 이거에 근거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고요.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실질적 유사성.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네.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작권자는 사실 앞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저작권 등록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재판이라는 건 네. 내가 권리가 있어요. 예. 그럼 항상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권리가 있는지 누가 알아줘야 되잖아요. 네. 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입증이 돼야 되고 예. 그 항상 입증 책임이 중요하고 이걸 증거에서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네. 저작권 등록은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자, 저작권자와 저작권 등록을 보면요. 저작권 등록이라는 건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과 그리고 양도, 처분 제한, 질권 설정 같은 권리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공시라는 게 보통 이제 등기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토지 얘기를 또 앞 시간에도 했잖아요. 네네네. 땅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등기부에 다 적혀져 있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그런 걸 공시제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작자도 기본적으로는 저작물을 만들자마자 저작자가 되지만 네. 이 사람이 진짜 저작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네. 저기다 공시를 해놓으면 아 얘가 저작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오. 저작권 등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3자와의 관계에서 보다 권리를 잘 인정받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사후에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 재판에서는 결국 입증해야 되니까. 부동산을 해서 등기를 안 치면 나중에 어디 가서 내 땅이라고 주장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지만 힘들잖아요. 저작권도 마찬가지네요. 일단 등록을 해놔야 이거 등기부 등본을 만든다고 보면 그쵸. 되겠네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부동산 등기나 네. 자동차도 등록돼 있잖아요. 네. 자동차 등록증 나오고 자동차 등록부 있고 예, 예, 이런 예. 거랑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저작권법상 저작자로 추정되는 경우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해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 방법으로 표시된 자. 어렵지만 아무튼 네. 표시된 자 중요합니다. 네.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누구 이름이 써 있는 거죠. 네. 작가 누구. 예. 이게 이 사람이 저작자로 추정되고 네, 위와 같이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 네. 이렇게 뭐 어둠의 경로로 이렇게 돌고 있는 소설에 이제 작가가 안 써 있는데 아, 예. 네, 그런 경우에는 발행자, 공연자, 공표자로 표시된 자라는 또 이렇게 저작자로 추정을 해줘요 법에서. 네. 결국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작권 등록이라는 게 아까 공시제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당연히 표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공공연하게.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즉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작권자로 추정을 받는 장점이 있는 거죠. 3번이 어차피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별표. 네. 오.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이렇게 뭐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름, 주소, 그리고 이 저작물의 창작 연월일. 네. 뭐 공표가 됐다면 그 공표 뭐 국가나 공표 연월일.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들이 저기 있는 것들인데 2차적 저작물을 등록했다. 예를 들어 내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서 등록한 거면 원 저작물의 저작자를 같이 등록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아까 공동 저작물 같은 거. 네. 등록 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지분에 대한 것들을 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54조는 뭐냐면 이 저작권 등록 제도라는 게 제3자를 보호하는 성격이 좀 있잖아요. 본인도 보호하는 건데 네네. 제3자에 대한 보호, 즉 공공연하게 알렸다는 것 자체가 나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즉 아까 여기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 양도를 하거나 네. 처분 제한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네.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아. 전 시간에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꼭 해야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등록을 하셔야 되고 네. 배타적 발행권이나 출판권 설정에 대한 것도 등록사항이 되고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질권 설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좀 거네요.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네. 당연히 저작권자가 되잖아요. 네네네. 내가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나중에 소송을 한다거나 네. 어떤 권리 행사를 할 때 불편해질 수는 있는 거죠. 오. 특히 재판에 가서는 네.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표절, 내 저작권을 진짜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무조건 해야겠네요. 뭐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추천드립니다. 네. 저작권 등록을 하면 이런 것이 좋습니다. 즉 저작자, 창작일 등이 추정이 돼요. 이 부분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언제 창작했는지도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는 거는 좀 소송법적인 얘기인데 소송은 기본적으로 원고 피고 이렇게 민사소송 원고 피고 하잖아요. 원고, 즉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저작자예요 라고 주장해야 하는 거가
기본인데 네. 그리고 내가 저작자를 막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저 사람 저작자 아니에요 라고 아. 입증을 해야 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날 며칠 딱 등록해 놓으면 등록해놓으면 이거 보십시오.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를 깨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보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재판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 즉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법정 손해배상 청구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작권법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저작권자를 보호해요. 그래서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뭐 교통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 네. 그럼 내가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 내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내가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법정으로 돼 있어요. 이 정도 뭐 어떻게 됐으면 얼마 손해배상이 딱 법에 정해진 대로 주장을 해볼 수 있어요. 와우. 근데 이거는 네.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가능한. 아. 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명 저작물, 즉 뭐 필명을 썼다거나 네네네. 이런 경우에 저작물 보호 기간이 공표 70년이 기본인데, 저작권 등록을 이게 이 필명은 내 거고 내가 저작자다라고 등록을 하면 이 사람 4, 5, 70년으로 연장되는 이런 효과도 있어서 결국 저작권 등록을 하면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 권리를 지키기 그렇죠. 위해서라면 하시는 게 좋아요. 저작권 등록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꼭 하는 편이 좋습니다. 네, 뭐 강제할 수 없으니까. 저는 작가니까 선배 네. 작가로서 별표 100만 개 치고 싶죠. 네.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가시면 그 등록 저기 보이시죠? 여기 네네네. 저작권 등록 네. 바로 가기. 네, 요거 누르시면 뭐 이렇게 양식도 알려주고 다 인터넷에 등록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네. 비용이 좀 늦어서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뭐 나름 뭐 찜 같은 걸 줘요. 네. 이 편으로 날라옵니다. 그쵸. 네. 근데 항상 비용은 초반에 네. 이렇게 등록하고 예방하고 할 때 들어야 적게 드는 거예요, 오히려. 맞아요. 나중에는 손해가 크실 수 나중에 있습니다. 뭐 이거 입증하라 저거 입증하라 보통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네. 저작권위원회라는 곳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대한 분쟁을 알선 조정하고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권익 증진, 그리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위원회고, 저작권법에 애초에 이 위원회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작권 등록을 하고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분쟁에 대한 조정 절차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쓰기만 하면 그 저작권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디 웹소설이 어디 공표되고 플랫폼에 올라가지 않아도 싹 다 저작권 등록해버려도 괜찮겠네요. 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뭐 얼마의 그 소정의 등록비만 내고 다 하세요. 네, 혹시 모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회에서 나오신 줄 이거 뭐 침해 당해봐야 이 고통과 슬픔을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편히 보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의거성인데 네. 이제 얘기를 한참 하다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으시려면 네. 저작권자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의거성이라는 게 즉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될 것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가? 결국 여러 정황 증거를 볼 수밖에 없죠. 네네. 근데 표절이라고 주장되는 일단 A라는 원래 저작물이 있었고 B가 A를 베꼈다, 표절했다라고 지금 침해했다라고 나올 때 근데 알고 보니까 A보다 B가 먼저 써졌어. 침해가 아니죠.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오. 그러니까 그런 시간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네. 근데 아까 저작권 등록할 때는 창작 연월일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리하겠죠. 또 원고의 저작물, 즉 원고의 저작물이 널리 알려져 있는지, 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는지. 원고라는 게 원저작자, 지금 여기서는 피고는 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작물과 침해물 사이의 유사성이 현저한지, 뭐 실질적 유사성은 그 자체로 따로 보긴 하지만 네. 정말 많이 비슷한데? 그러면 이거에 의거해서 썼다라고 보기가 좋아진다는 네. 뜻이고요. 저작물과 침해물 사이에 공통의 오류가 있는지. 신기하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판례도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 이런 거. 네. 일부러 내비게이션 지도에 네. 그 오류를 넣어놨는데 베껴간 쪽에서 똑같은 오류가 나온 이런 그럼 완전 빼박. 그런 거잖아요. 아.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정황 증거로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창작자가
제 작품은 유명한데 갑자기 저 보고 막 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접근할 기회도 없었고 그 창작물은 그분의 노트북 안에만 있었으면 저도 이걸 해서 이거 저작권 침해 아닙니다. 혹은 제가 미리 써놨으면 진짜 그쵸. 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되겠네요. 것들도 나중에 입증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판례 부분은요. 이 부분은 네. 그 의거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즉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의거하여 작성되었던 점이 인정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냥 비슷해갖고는 안 되고 네. 이걸 보고 한 거라고 실질적으로 그게 인정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해당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그리고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 사실이 인정되면 의거했다는 것이 수정된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창작되었거나 네. 나중에 창작되었더라도 무관하여 독립하여 창작되었다라는 게 인정되면 역시 또 이 의거성 추정이 깨진다. 판례에 다 인정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실질적 유사성 보겠습니다. 뭐 이건 이해하기 쉬우시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좀 비슷해야 네. 그게 표절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데 네. 즉 다른 저작물을 참고해서 했는데 전혀 다른 작품이 창조됐다. 네. 그럼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아니겠죠. 바꿨다. 싹 근데- 바꿨으면 저작권 침해죠. 네. 유사한 분량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음. 아주 조금만 비슷해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도 근데 걔가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하고요. 네, 실질적 유사성 그리고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무슨 얘기냐? 아이디어가 비슷하다 이렇다면 뭐 부잣집 남성이랑 뭐 가난집 여성이랑 해서 뭐 삼각관계 스토리 네. 수만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창작적인 표현이 비슷한 거. 좀 더 진짜 구체적으로 이건 따지기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소송가가 원래 다 힘든 거지만 네. 현재가 실질적 유사성은 의거성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판단이다. 라고 다시 한번 판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를 다퉈야 될 수 있다. 이거네요. 예. 그것이 사실 핵심이고 다음 판례도 한번 보시면 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 침해가 되겠죠. 네. 근데 다소의 수정 증감 변경이 가해졌는데 창작성이 없다. 그 부분에 새로운 창작성이 안 더해졌다. 그럼 이것도 복제 표절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고요. 네. 또 2차적 저작물이 그런 경우잖아요. 지금 네. 원래 있는 걸 갖고 만든 건 애초에 2차적 저작물이니까. 네. 근데 이게 2차적 저작물로 보호가 되려면 네.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만든 게 아니라. 그대로 한 게 아니라. 네. 내용의 판례였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 대비한다. 그냥 아이디어 이런 거 가지고는 힘들고 정말 문장이 비슷하다거나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 네. 그 핵심적인 것들. 거기서의 오류를 그대로 빼박았다. 네. 이거는 빼박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뭐 침해를 인정받으면 그렇게 까다롭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좀 확실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제 소설에 태풍이 든 거예요. 와 이거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변호사님? 제가 너무 간절한 거 보이죠? 네. 진짜 이거 정말 큰 범죄예요. 질문에서부터 막 울고 있고. 네. 근데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보호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형사고소, 이제 형사처벌을 시키는 거. 네. 민사구제는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기본이죠. 그다음에 뒤에 두 가지는 이제 불법 복제물의 경우 네. 수거, 폐기, 삭제되는 경우 할 수 있고요. 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뭐 그런 플랫폼이라든가 포털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일정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형사처벌부터 보겠습니다. 공감 먹이겠습니다. 모든 법에는 네. 쭉 보면 네. 법을 보시면 1조에는 목적이 나오고 네. 2조에 정의가 나오게 쭉 가다가 네. 마지막에 벌칙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다 형사처벌 규정이에요. 저작권법도 네. 벌칙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작권법상의 모든 범죄는 친고죄. 들어보셨어요? 친고죄. 내가 해야 된다. 직접 맞나요? 고소를 해야만. 내가 고소를 해야 된다.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 저작권자 너무 바쁘다. 이거 잡아내려면. 이거 다 해야 되죠, 일일이. 바쁘다. 왜냐면 네. 이거를 누구나 그냥 다 고발하거나 네, 아무나 네. 인지해서 처벌하게 하면 굉장히 표절 붙은 부분도 복잡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해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저기 저거 뭐 여기 했어요. 뭐 태풍 돌아요. 갖고 제보 갖고는 안 되고 그러니 저작권자님 고소하세요. 네, 그렇게 보통 뜨잖아요. 발견을 하면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잖아요. 막 찾아서 그게 뭐냐면 그분이 고소를 하여야만 처벌이 되기 때문이고 고소를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삭삭 빌면서 손해배상하고 합의해달라 해서 합의를 해줬어요. 그럼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성폭행 이런 거는 예전에는 네. 친고죄였죠. 그래서 네.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친고죄가 아니게 바뀌었죠. 이런 어. 것들. 그래서 친고죄 개념을 알고 네.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럼 이제 합의를 안 해도 그건 처벌이 되는 네, 거지만 그렇죠. 저작권 쪽은 이런 합의하면 합의하겠습니다 하면은 처벌이 네, 예외가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네. 그런 경우는 합의해줘도 처벌이 됩니다. 진짜 고소가 없어져야 합니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사처벌 여기부터는 어떤 벌칙 규정이 있는지를 가볍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진짜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고가 뭐예요? 병과라는 건요. 원래는 또는이 돼 있잖아요. 그럼 징역만 내리거나 벌금만 내리는 게 기본인데 이건 징역형도 주면서 벌금도 같이 내릴 수 있어요. 좋아요. 먹입시다. 다음 저작 인격권 침해에서 명예훼손한 경우 거짓으로 저작권자가 아닌데 막 등록하고 거짓 등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병과도 가능하다. 내일은 빼버렸어. 이거는 큰 형사처벌 가능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표시한 경우 저작자 사망 후에 이용하면서 저작 인격권 침해한 경우 저작자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 전송 중단, 재개 요구를 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경우. 여기 병거가 가능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벼운 범죄인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도 역시나 무거운 범죄들이고. 네. 그다음에 출처 명시 의무 위반도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거 인용하면서 인용한 표시 안 했다. 그것도 고소하면 처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형사처벌은 이 정도로 가볍게 줘주면 형사처벌이즈 알파. 그다음에 민사구제는 민사고제는 돈 문제고요. 네. 형사는 그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사고소해서 얘가 처벌을 받았어요. 네. 바로 내가 손해배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민사적으로 따로 절차를 하셔야 되는데 두 번 다 해도 되죠? 당연히 두 개를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럼요. 그런 마음이면. 네, 민사구제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그냥 소송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좀 더 강하게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침해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즉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내려라. 쓰지 마라. 그 지금까지 쓴 거 폐기해라. 뭐 만든 거. 네.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도 청구할 수 있어요. 물어내라. 아니, 물어내라는 손해배상이라면 언제 이거 계속해서 침해 우려가 있으니까 담보 제공을 시킨다던가 이런 그러니까 그런 표정이 나올 법한 강력한 구제책인 거예요, 이것이. 그럼 담보면 뭐 집인가요? 집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게 왜 강력하냐면 판결 선고 전에 임시 명령으로 그 침해된 복제된 물건을 압류해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외에도 할 수 있는 거라 저작권 소송은 그래서 보통은 저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으니까 얼마를 물어내라. 우리나라는 전부 손해배상 돈으로 하는 게 기본인데 네네네. 그 물어내라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너 더 이상 그거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한 거 다 폐기하고 이런 것도 재판으로 할 수 있다. 되게 세네요. 네. 택본이 들어왔으면 택본을 다 폐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폐기해야죠. 맞아. 그리고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강력하게 강력하게 그냥. 그리고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상 손해배상보다 이것도 또 강하게 보호되는 게 권리를 침해한 자가 받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작권 등록이 돼 있으면 두 번째 거. 각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청구가 가능해. 그럼 뭐 택본을 돈 주고 팔았으면 5천만 원. 그러니까 저작물마다. 그렇죠. 이거 영리 목적 그쵸? 돈 주고 팔았어. 돈 주고 팔았어.
우리 이런 거 창작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작권 등록이 된 경우에는 이게 네.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아니면 이런 조항이 없으면 네. 저 사람이 내 저작권을 침해했는데 네. 내 손해가 그래서 네가 무슨 손해를 얼마만치 봤어를 다 입증해야 돼 내가. 어려운 문제겠죠? 네네. 근데 애초에 이게 이렇게 잘못됐어요 하면 이 저작물을 3개 침해했다 그러면 3천만 원 청구할 수 있는. 와우, 진짜 제 아는 작가님 중에 택본 돌기를 바라시는 작가님. 생각해보세요. 이거 택본 돌면 땡큐 아닙니까? 그 택본을 진짜 팔았어. 그러면 그냥 손해배상 총 5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손해 발생은 인정되는데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네. 저작권 등록이 됐을 때니까 이거는 네네. 안 됐는데도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법원이 인정을 해줘요. 어린 친구들은 혹시나 모르고 택본, 저 뭐 텍스트 찾아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정말. No, never. 소름 돋는, 네.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네. 보호를 하고 있고, 네. 명예회복 등 청구. 이런 것도 민사적으로는 뭐 청구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저작권법에서만 가능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 인격권, 뭐 네. 성명권 이런 것 침해한 경우에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정정한 보도를 낸다던가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민사 구제는 모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게 기본이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근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런 저작권에 대한 소송은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랑 네.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그러니까 무슨 지원이라든가 시법원 이런 데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훨씬 간단하게 될 수도 있고요. 뭐 가끔은 조정이 더 좋을 때도 있으니까 경미한 거라든가 빨리 해결하고 싶다든가 뭐 나중에도 조정에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계약 같은 거 관련해서도 조정 신청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이 2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부분은요. 불법 복제물이 돌면 국가에서 즉 지자체에서 지워주는 거예요. 이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업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뭐 플랫폼이나 포털 같은 데서 복제물이 돌고 있다 신고를 하면 그거 차단시키는 의무가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는 복제물이 아닌데 신고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아니에요라고 소명을 하면 네. 다시 재개해주고. 이런 내용들도 이제 법에 정해져 있어요. 처음 알았어. 네이버나 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걸 몰랐어. 왜 불법 복제물 돌면 왜 웹하드나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이렇게 삭제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거입니다. 제가 쓴 웹소설의 저작권 보호 기간 얼마나 되나요? 얼마인가요? 아까 그 70년.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70년이 네.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 공동 저작물은 네. 마지막 사망자 기준으로 70년. 오. 이명 저작물.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계속 필명으로만 돌았어. 그러면 공표된 때부터 70년. 네네. 네.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도 공표된 때로부터 70년이 기본입니다. 오, 대대손손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한 대 정도까지는 풍족할 수도 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으면 변호사님을 찾아가면 되나요? 네. 저작권 침해 당하시면요, 꼭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주변에 있는 변호사도 좋고. 그럼요. 네. 조아라 변호사님도 네. 좋고.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창작자가 꼭 알아야 될 계약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